예, 안녕하십니까. 수성대학 김민정환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주제 속에 주택, 부동산 얘기하는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말 글로벌 성장의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만연해 있는 지대추구 자본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연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주택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아주 당면한 문제는 바로 자산 가치의 거품이 급격하게 형성됐다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거기에다가 그 시장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급 부족 얘기,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환상이 우리나라의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확대해 왔다. 결국에는 그것이 주택가격 거품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주택 경기가 이제 순환 주기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서는 시점에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 여파로 주택가격 급락의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 경기의 위기는 공급 측면에서 주택 원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들의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이 그 핵심에 있는데 둔촌주공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PF 대출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 분양 보증과 관련된 기관들의 사업자 보증이 제대로 회수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이제 수요 측면인데요. 기존의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현재 경제 위기로 소득에 충격이 생기거나 또 지금과 같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충격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고 결국에는 가계부채의 부실화 이것이 이제 금융 위기 또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매매 가격 지수 보면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오르다가 또 급격하게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오래될 것이냐 또는 얼마나 빨리 다시 회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만 당분간은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고 이런 시대에 이것이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지수, 실제 거래한 거고요. 앞에서 보여준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입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훨씬 더 급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과 항상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 거래량 지표, 연간 지표인데, 2022년 작년 거래량이 이 거래량 통계를 만든 이후에 사상 최저입니다. 지금 작년 11월, 12월 또 올해 1월까지 보면 거래량이 한 1000개 정도입니다. 월 1000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한 3000 이상, 6000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거는 아무도 팔려 하지 않는 것 또는 사려 하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샀는데 싸게 팔지 못하겠다. 아직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비싸서 지금은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최근 이제 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 도시연구소에서 실거래가 분석을 통한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2021년에 전세가 비율,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가가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비율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2022년 상반기입니다. 약간 21년에 비해서 22년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80% 이상인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세 위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공급 부족론자들이 항상 얘기했던 그 입주 예정 물량인데요. 공급은 꾸준히 연간 한 50만 호 정도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지만 입주 물량은 좀 다소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것이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수도권에서는 줄어들고 비수도권에서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주택 위기의 근원지는 수도권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지만 비수도권에서 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미분양 주택 사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분양 호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금융위기 이후에 와 비교해 보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미분양이 적었던 호황 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기저효과 때문에 미분양 얘기가 큰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주택 그 개발이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이 많으면 하나하나 몇 개가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현재 둔촌주공은 7,700억 정도의 PF 대출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분양을 통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PF 대출까지도 영향을 미칠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인데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역시 통계를 만든 이후에 지금 현재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요. 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경기 전망 지수도 실적은 좀 올라섰는데,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기에 좀 올랐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제 꺾어지고 있고요. 전망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얘기는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 KDI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약 1년간 내고 지금 아직 4분기는 내고 있지 않은데 KDI조차 이제 부동산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일반 경제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제 모델로는 그 불확실한 내용들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꾸준히 금융안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최근에 작년부터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에 집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기업금융 리스크가 어떻게 파급되는지 그래서 대체로 이제 단기 유동성 리스크에 집중을 하고 이 리스크 부담과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가계대출 중에 주담대만 많이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에 간 대출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도 매우 중요한 점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그 금융안전보고서에서 고위험 가구, 그러니까 부채가 많고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사람,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사람들의 비중이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가격 하락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경제 위기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주택 시장 발 경제 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경제 위기에 대응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위기는 바로 미국 경제대공황이죠. 여러 가지 이 케인즈 학파와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사람들의 대공황에 대한 위기와 진단이 있었지만 제가 바라보는 미국 경제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는 주식과 부동산 거품 발생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거품이 발생했고 이 대규모 자본이 유입하는 것에 대한 대응해서 이자율과 재할인율 인상으로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고 대출이 부실화됐다.
당시 주택금융은 매우 만기가 짧았고 우리가 불과 IMF 때 많이 했던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위주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일반적인 연방 금융 규제 시스템이 이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연방주택청이 모기지 제도를 도입했고 FNMA가 모기지 유동화를 지원했고 긴급하게 모기지 대출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연방주택대부은행이나 연방주택대부조합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위기는 이제 우리 서브프라임 사태인데요. 서브프라임 사태는 1970년대, 80년대 미국 경제의 어떤 호황을 토대로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급등했고요.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연준이 이제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업이 증가하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대규모 주택 압류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에는 리만 브라더스 같은 다수의 투자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은 자발적인 채무 조정의 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재정 투입이 일부 장소에 기반한 투입과 사람에 기반한 투입 등이 있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기반 투입은 뭐 라이텍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토지은행을 통한 지역 안정화 프로그램,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모기지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준다거나 브릿지론을 제공한다거나 뭐 임차인과 노숙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미국 모기지 시장의 어떤 모순 또는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후 서브프라임 국방 과정에서 이런 정책 대안들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에서는 그럼 어떤 대응 정책이 있었는가?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해서 2007년에는 이런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입을 했었고요. 당시 LH가 약 2만 가구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0년에는 이제 미분양 해소, 지금도 다시 얘기하고 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당시 대주모, 지금 허그죠. 허그나 LH, 주공공 등이 미분양 매입 또는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회사채를 유동화시켜주는 방식으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13년에 이제 4.1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자체 프리워크 말하자면 이제 자발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주로 이제 제시가 됐고요. 그 중에서 뭐 캠코와 주공공을 통한 채무 조정과 캠코에서 만든 이제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 그다음에 LH의 뭐 희망 임대주택, 이것도 다 세일 앤 리스백 방식입니다. 그럼 최근까지 이제 국민희망 임대주택 있었고요. 60세부터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최근 2019년에는 이제 신보기를 통해서 특별 지원 프로그램. 신보기는 뭐 개인 회생과 파산을 지원하는데 보통 개인 회생에서는 주담대 담보권 별채권 문제가 있어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건 서울회생법원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 그동안에 있었던 그 국내 주거위기 대응 정책 중에 이 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잔여적입니다. 주택가격이 얼마 이하, 채무자의 소득이 또 얼마 이하와 같이 굉장히 잔여적으로 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의 위기에 대응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작년부터 얘기했던 공급 확대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미분양 주택, 그래서 이제 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 확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수요 확대입니다.
물론 뭐 정상화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규제 지역을 대규모로 해제하고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까지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대규모 취득세, 양도세까지도 대규모로 감세를 하고 있고요.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약시장을 누구든지 청약할 수 있도록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까지 청약시장의 규제도 대규모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무분별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무분별한 금융기관, 기업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긴급한 유동성 공급은 단기적으로 필요하고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국민과 기업 전체가 피해본 거죠. 말하자면 최근에 어떤 불확실성의 증가 때문에 대규모로 공급하지 않았던 건설회사들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였고 무분별하게 투자, 개발했던 회사들은 건전성을 유지하지 않았던 회사인데 이런 지원은 결국엔 두 회사를 같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경쟁을 왜곡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매 제한이나 이런 규제 완화 일변도의 대책이 결국에는 시장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정상화라고 얘기할 수 없다. 결국에 기본적인 취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때 경기 대응적인 정책으로 대책으로 정책과 대책의 분리가 필요한데 지금은 정책이 아니라 대책만 있는 결국에는 우리 주택 정책의 역사가 말로는 정책이지만 대부분은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된 것과 비슷한 얘기라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어떤 침체의 전조를 보이고 있는 위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의 시장이 실패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개입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논란과 개입한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견해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철저한 시장주의자라면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할 때도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소위 시장주의자들이 단 한 번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도 시장에 맡겨두라라고 주장하는 시장주의자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원칙이 없는 시장주의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경제 위기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결국에는 시장주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주장일 뿐이지 국민 경제를 위한 주장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시간 끌어서 그러니까 경매권을 유예한다거나 지불 유예를 해준다거나 이런 시간 끌기를 하는 거고요. 은행들이 협력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파산이나 도산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나서서 채무 보증을 해주는 방법, 예금보험이나 은행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시장주의자의 주장인데요. 시장의 차별화 기능, 말하자면 신용 할당과 같은 시장 차별화 기능을 왜곡하는 반시장적 개입. 그럼에도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찬성하면서도 반시장적 시장 개입은 반대하는 이런 주장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브프라임이 이제 단순한 주택 위기에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행한 것은 대규모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입니다. 물론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채무 조정에 대한 지원도, 사람에 대한 지원도, 장수에 대한 지원도 있었지만 핵심은 구제금융입니다. 도드-프레크법은 이 서브프라임 이후에 금융위기,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 연준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한 구제금융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킨 법입니다. 대부분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법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실한 금융기관은 회복을 지원하기보다는 청산으로 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서브프라임 겪고 난 후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기 시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구제금융을 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부 개입이 그럼 어떤 원칙에 의해야 되느냐? 뭐 투명하게 개입을 할 때에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입 이후에 법적 의무를 감사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시 정부 개입의 목표는 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서 특히 경제 위기로 확대되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의 회복 방지, 그리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위기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금융 위기와 관련해서 금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이제 금융의 민주화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데요. 모든 납세자에게 직접 돈을 주자. 가계에 대해서 직접 돈을 주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하긴 대신에 가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유형, 그러니까 뭐 잔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 여기서 이제 특정한 유형이라면 주로 하이 코스트 뎁,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게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부채 감축, 그 다음에 소각을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 보면 중위소득까지는 이 하이 코스트 뎁트에 대해서 부채 감축을 해주자. 그래서 0% 이자로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는 이런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되는 부실 채권은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서 횡재세, 부유세 말씀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설회사, 금융기관, 정유업계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과거에 정유업계는 2008년 이후인가요? 한 5년간 1,000억 원을 내는, 그때도 부유세 도입, 횡재세 도입 얘기를 했었는데 1,000억 원 정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그 문제가 무마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상 최대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횡재세나 부유세로 걷어서 지금 현재 뭐 국회에도 20% 또는 50% 입법 발의안이 있기는 한데 이런 횡재세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제 부실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과 부실 가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실 건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뭐 미착공 부지가 있다거나 부도 임대주택 또는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에 사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에 LH가 거의 그 분양가 수준으로 주택을 산 거에 대해서 비판이 큰데 건설회사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원리에 어느 정도 준수한다면 이런 부실한 건설 사업자에 대해서 원가 수준
또는 뭐 현재 분양가 수준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기업을 처리하는 절차 또는 NPL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실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즉 해소시켜 준다는 거지 사업자를 구제해 준다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계에 대한 지원은 채무가 과다한 가계에 대한 지원, 그래서 채무를 조정해 준다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또는 뭐 앞에서 제기했던 0% 대출로 이렇게 대출을 전환해주고 부실 채권화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을 해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고 나중에 담보주택을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입을 했다가 다시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캠코하고 LH밖에 없는데 캠코와 LH의 임기 응변식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역할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김용찬 교수가 제안한 상시적 위기대응 모델로서 미국식 토지주택은행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제도를 약간 모으고 개선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미분양 할인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는 부실채권 처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라는 게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가격을 평균하는 방식인데요. 부실 부동산의 평가는 일반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부동산 평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인 매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를 보니까 한 30에서 44% 정도 할인하고 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가 했던 정책에서는 뭐 표준 건축비 또는 뭐 감정가 이하의 최저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포커스가 기업 구제냐 아니면 기업 시장에 나와 있는 미분양의 해소냐와는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방식은 부실기업 처리 방식으로 사업자에 대한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한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이거 방식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대체로 시장 원리를 활용하고 채권자와 주주의 인센티브에 기초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면 당연히 매우 상대적으로 낮은 부실 상황,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NPL 방식과 세일앤리스백 방식을 결합한 건데요. 금융회사가 NPL로 매각을 할 때 특수목적 회사, 뭐 앞에서는 이제 LH나 캠코가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은행 방식이면 좋겠고요. 어쨌든 SPC가 대출채권을 매입을 해서 경매권을 실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차주에게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필요하면 뭐 SLB로 넘겨서 나중에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채무 조정이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 이 채무 조정 프로세스는 이렇게 좀 복잡하고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네모 박스 쳐놓은 게 주담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채무조정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회생법원이 하고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별채권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인데 그게 일부만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실제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권이 소각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올려줘야 그러니까 부채 소각률을 높여줘야 실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과다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그냥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채무조정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전세 문제인데, 전세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본다면 채권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면서도 집주인에게 과다한 지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생긴 건 뭐 지원을 통해서 또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깡통 전세를 예방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한 가지는 뭐 허그가 재무적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보증을 통해서 벌어놓은 돈도 있고 유보금도 많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을 핑계로 허그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 상품들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시장에서 발생한 이런 위기가 금융 위기, 경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택 위기는 사실상 시장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 대응이 경제 효율성 회복은 물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업 부재 중심, 부자 중심의 위기 대응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결국에는 위기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경제의 불안정, 사회의 불안정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